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늘 7박 10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찾아 실용 외교를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옥중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밤사이 기온이 10도 넘게 곤두박질 쳤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굿모닝 MB에는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민성 기자, 월요일 출근길에 또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수직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목도리를 둘렀지만 찬바람이 파고드는 게 느껴지는데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층 두꺼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4.5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봉화는 영하 0.2도, 강원 대관령은 영상 2.7도, 대전이 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풍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며 이번 주 전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져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5도에 머물며 오후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에는 제주 산지에 최대 5cm, 호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욱 매서워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져 늦가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일부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세일즈에 나서고 남아공에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을 매듭 짓자마자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이집트 공식 방문에 이어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까지 본격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방산 세일즈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국방 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등 세션에 참여합니다. 취임 후 G7 정상회의, 유엔 총회 참석에 이어 경주 에이펙까지 치러낸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다만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미중러 3개국 정상이 불참합니다. G20 참석 후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재계 총수들과 3시간 가까이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합이 잘 맞아 협상이 잘 끝났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기업들은 국내 투자가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 기업인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합이 잘 맞았다며 먼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내 투자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게 총력을 다하겠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7개 기업 총수들은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화답했습니다.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도.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지방 건축, SKU와 현대차그룹은 각각 600조 원과 125조 원 국내 투자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해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이 무기를 살 때 해주던 할인을 더 이상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로선 수천억 원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종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미국산 무기를 살 때 한국이 받아왔던 비용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미 무기수출통제법은 외국의 특정 방식으로 무기를 팔 때 개발과 설계, 시험 비용을 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 같은 동맹국은 이 비용을 안 내도록 우대해 왔는데 앞으로는 받겠다며 지난 8월 우리 정부에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can take to modernize the alliance, and I'm greatly encouraged by Minister On's commitment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and to make greater investments in ROK military capabilities. This includes critical missile defense and space capabilities. 앞서 한미는 250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어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간 한국은 5% 정도 비용 면제 혜택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50억 달러어치 무기 일부가 면제 대상에서 빠지면 적어도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미국의 압박은 또 있었습니다. 데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국내 조선소 2곳을 잇따라 방문해 직접 우리 조선 기술력을 살펴봤는데 커들 총장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역할에 대해 중국 억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우리로선 대중관계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수장인 데럴 커들 해군 참모총장이 최근 진수된 이지스 구축함 바산 정약용함에 직접 승선했습니다. 이어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력 확인에 나섰습니다. 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본격화를 앞두고 관련 방안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들 총장은 앞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중국 억제 역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that cooperation will be tight.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과 함께 중국 문제에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한국 핵잠의 역외 운용 가능성 역시 전략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가정한 상황에서도 강대국 간 충돌은 전력 총동원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나 한국군 역시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한일중, 한중일 혼용해 써왔는데요. 정부가 다시 한중일로 통일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중국과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대중 유화 제스처라는 분석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동북아 3국을 한일중 순서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가 중국보다 일본을 앞세워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려는 의도인 동시에 중국을 향한 일종의 유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할 때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중국과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조직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인사 조치가 단행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승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8명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권은 이러한 반발을 일찌감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인사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포함해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뭐 검찰이라는 조직도 법무부의 소속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법무부 정부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에 먼저 그 판단을 물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검찰은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뉘어 실제 징계는 아니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한 검사장의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전보 자체가 사실상 조직에서 나가라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만약 이러한 인사조치가 실제로 단행된다면 검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다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국회팀 정예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 기자.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4개국 순방 출발합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박 10일간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예. 우선 아랍에미리트,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으로 이번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양국 간의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집트로 이동해 또 카이로 대학에서 직접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위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후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것과 더불어 정부가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아주 높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26일 귀국하는데요. 이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아프리카와 중동 핵심 국가로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외교 관련 얘기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우리 정부가 이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 이렇게 하겠다, 공식화하겠다 발표했거든요. 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한일중 또는 한중일로 표기 혼용하던 걸 한중일로 이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표기 혼용으로 어느 나라와 더 가깝냐 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이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예. 이 전임 정부 이전까지는 한중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중일 표기 복원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실용 외교 기조 아래 나온 대중 유화 조치가 아니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 갈등 상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거 가지고 해서 이번 주 내내 또 그 여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오늘 아침 일찍부터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이 사실상 강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장 개법 폐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법안 본질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제로 묶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명 이틀막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갈등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뒤에 화면 같이 보시면 지금 728조 원짜리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여야가 계속해서 좀 부딪힐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 원안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증액을 노리는 여당과 송고 심사를 예고한 야당 사이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여당은 경제 활력을 위해서 이 재정 역할론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이 야당의 1순위 감액 대상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 5천만 원이나 삭감하기도 했는데요. 이 야당이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이 또한 아주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아주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예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청구한 구속적부 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전 원장은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조 전 원장은 구속 수사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들이 다 압수가 되었고 피의자인 국정원장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신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최혜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부르는 대신 이례적으로 구치소에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한 만큼 더 실랑이 벌이지 않고 2주도 안 남은 수사기간 안에 빨리 재판에 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특검 차량이 서울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부르는 대신 옥중조사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 대신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점이 방문 조사를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환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기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은 지난번 소환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차례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 특검에 자진 출석하였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 조사는 3개 특검 중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약 60페이지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를 캐물었습니다.
지난 윤 전 대통령 소환 때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던 특검은 어제 조사를 끝으로 재판에 넘길 준비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검 관련 일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가장 진행이 빠른 재판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 평가전을 앞둔 홍명보호가 오늘 최종 훈련을 실시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나와 맞붙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과의 2연전을 1무 1패로 마무리한 야구대표팀이 오늘 귀국합니다. 선수단은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내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위해 재소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그젯밤 서울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종묘 앞 재개발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엔 한강버스로 전선을 옮겨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그젯밤 8시 반쯤 항로를 이탈한 한강버스가 강 바닥에 걸렸습니다. 승객들은 구조됐지만 한강버스는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당분간 한강버스 운항 구간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마곡 선착장에서 여의도 선착장까지만 한강버스를 운항합니다. 공교롭게도 사고 하루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에 안전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강버스 수시로 이렇게.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번 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한강버스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한강버스가 시민의 발이 아닌 서울시 행정 난맥상의 상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여권의 십자포화가 이어지자 국민의힘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거 개입. 오 시장 역시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그제 충남 천안에 위치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센 화염에 건물 절반이 넘게 무너진 데다가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굴착기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들어올리고 한쪽에선 소방차가 대포처럼 물을 쏩니다. 일부 콘크리트 구조물만 형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센 화염에 건물의 철제 구조물 일부가 이렇게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진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100만 점이 넘는 옷등이 일종의 불쏘시개가 된 데다 건물은 절반 넘게 무너져 내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붕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진입은 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축구장 27개 넓이인 물류센터 안에 있던 상품이 불에 타 배송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예상치 못한 이슈로 주문한 상품의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공지문이 게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내 3, 4층으로 추정되는 벽면에서 불꽃이 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결국 7명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한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 엄정 처벌을 약속했는데 관계자들이 조만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9일간 진행된 수색 구조 작업이 종료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참사와 관련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7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엄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부산고용노동청에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고도 빠르게 수사를 해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도 함께 규명하면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원청업체는 물론 직접 해체 공사를 한 하청업체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수확기가 되면 농촌에선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사흘 연속으로 남의 농장에 침입해 밤과 대추를 훔친 60대 남성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파주의 한 작은 농장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전등이 달린 모자를 쓴 남성이 이곳저곳을 살피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차량을 타고 나타난 남성. 나무에서 떨어진 밤과 대추를 훔쳐 사라집니다. 비가 오고 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갔더니 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새벽에 와서 밤을 지나가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잠복에 들어가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절도범은 다음 날 새벽 같은 농장에 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밤과 대추를 비닐봉지에 담는 사이 인근에 대기 중인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농장을 살피던 경찰, 범행 중인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절도범이 사흘 연속 이 농장에서 훔친 밤과 대추는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엄연한 범죄입니다. 수확기가 되면은 그 농작물을 절취해가는 그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그 농작물이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면은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거 인근에서 농사일을 했던 김모 씨는 밤과 대추를 무척 좋아해 인천에서 파주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관에게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현재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요. 수감번호 대신 이름을 불러주고 일반 교정시설에 비해 시설과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자는 선발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를 빌미로 해당 교도관은 김호중 씨에게 내가 너를 뽑아줬으니 3천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 씨는 거절하면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까 다른 교도관에게 털어놓았다는데요. 사실 이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인 만큼 교도관 역시 전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 부패 방지 의무 교육조차 없고 채용 기준도 느슨하다 전해집니다. 누리꾼들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아무리 민영이어도 교도관이 저럴 수가 있나. 수용자 교화는 안 하고 범죄를 저지르네 등 반응을 보였는데 법무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코미디언 김수용 씨가 유튜브 콘텐츠 촬영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가평에서 촬영 중 갑자기 쓰러진 김수용 씨.
실신 당시 현장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이송 당시에 호흡도 의식도 없는 위중했던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현재 안정 중으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김수용 씨였던 만큼 누리꾼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랐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대처가 빨랐을 것 같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등 걱정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명 김장조끼라고 불리는 꽃무늬 누빔조끼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뜻밖의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딸이 사달라더라, 수능에도 입고 간대요, 심지어 남자아이들까지 입던데요 등 김장조끼의 인기에 의문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블랙핑크의 제니나, 에스파의 카리나 등 유명 K-팝 아이돌들까지 입을 정도로 유행이라고요. 원래는 농촌 감성을 즐기는 촌캉스 룩에서 이제는 교복 위, 일상 외투 안까지 유행으로 번진 이 김장조끼. 촌스러움의 반전 매력뿐만이 아니라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저렴한 가격, 편안함과 보온성을 모두 갖춰서인지 학부모들도 때 아닌 인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장롱 안에 넣어뒀던 김장조끼 다시 꺼내볼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올려주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열흘 뒤 4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였던 이전 3번의 발사와 달리 이번엔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총조립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중형위성과 큐브 위성들이 커넥터에 연결되고 로켓의 3단에 탑재됩니다. 수많은 연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켓 최상단을 덮는 페어링이 장착됩니다. 오는 27일 발사를 앞둔 누리호 4호기의 조립 장면으로 1, 2단과 3단을 연결하는 마지막 총조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때에는 지난번보다 5개 더 많은 위성을 싣고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총 13개의 위성을 탑재합니다. 13개 중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극지방의 오로라와 대기광, 지구 자기장 등 우주 환경의 변화를 관측하게 됩니다. 나머지 12기의 초소형 큐브 위성은 대학과 민간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각각 실제 우주 환경에서 다양한 기술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전 3차례와 달리 민관이 협력한 첫 발사입니다. 민관이 함께 준비한 첫 번째 발사가 되겠습니다. 우주 발사 서비스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중요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누리호는 24일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어 발사대로 옮긴 뒤 27일 발사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포드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대치 속에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인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군사작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 해군은 현지 시각 16일 세계 최대 포드 항모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에너가다 항로를 통과해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핵추진 잠수함과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 30년 만에 최대 규모 군사력을 카리브해에 집중시킨 가운데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인 것입니다. 포드 항모전단은 미국 전쟁부의 지시작전과 불법 마약 차단이라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앞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베네수엘라를 향한 위협 섞인 경고를 전해왔습니다. I sort of made up my mind. Yeah. I mean, I can't tell you what it would be, but I can't tell you what it is. But w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Venezuela in terms of stopping drugs from pouring in. 일각에서는 미국의 공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베네수엘라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Si llegan a tocar a Venezuela, bueno, aquí no van a conseguir. Pásense por las calles. Pásense por los cuarteles.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지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폭탄에 이어 실력 행사에도 나서면서 조만간 경제 보복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해협에 군함 3척을 띄웠던 중국. 이번엔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수행한 주권 수호 활동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실력 행사입니다. 중국이 추가 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언급한 걸 두고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일 제재와 양국 정부 간 교류 중단이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양국 관계가 며칠 만에 싸늘해진 겁니다. 契合新时代要求的建设性、稳定性的中日关系。 일각에선 오히려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은 회담 직후 일본에 대한 무비자를 연장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 만에 재개했는데 다카이치는 되레 강경 발언으로 시 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일본 언론들은 2016년 사드 배치 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한한령을 해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과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면서 부잣집 식탁에만 오른다는 샤인머스켓. 하지만 올해는 서민 식탁에 오르는 과일이 됐습니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작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봉이나 캠벨 포도보다도 싸졌다고 합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 제철을 맞은 샤인머스켓이 입구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작년보다 크게 낮아진 가격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전에는 사기가 살짝 부담스러웠습니다. 3분의 1 가격이라서 하나씩 더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작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한 송이에 10,000원이 넘을 때도 있었던 샤인머스켓이 최근엔 5,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진 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입소문이 나며 농가들이 줄줄이 샤인머스켓으로 돌아섰기 때문. 실제 2017년 포도 품종별 재배 면적에서 4%를 차지했던 샤인머스켓은 지난 2022년 41%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봉이나 캠벨 얼리보다도 가격이 낮아져 가장 저렴한 포도가 됐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지난달 2kg 평균 소매 가격이 13,000여 원이었는데 거봉은 22,000원, 캠벨도 15,000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생산량이 늘며 당도 등 품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부잣집 식탁에만 오른다는 얘기는 옛말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오늘부터 부쩍 날이 추워졌죠. 두터운 겨울 털옷을 입은 양떼도 겨울나기를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독일 도심을 가득 메운 몽실몽실한 양들 만나보시죠. 하나 둘 씩씩하게 나아가는 녀석들. 도시 한가운데 양떼가 등장했네요. 이 순간을 놓칠세라 저마다 카메라에 담기 바쁜데요.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선 매년 월동 준비에 나서는 양들에게 이렇게 길을 내어준다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난 여름 내내 도시 주변의 잔디 길이를 짧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니 이에 대한 자그마한 감사 표시 아닐까요? 추운 겨울 잘 이겨내고 내년 여름에 또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귀여운 외모에 무심한 듯 은근한 애교가 매력적인 고양이.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호주에선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겨우 손 하나 크기만한 작은 동물이 어렵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호주 버셀톤의 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멸종위기종 꼬리 주머니 쥐가 회복 중입니다.
최근 호주에선 길고양이들이 멸종위기종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길고양이뿐 아니라 주인 몰래 집 밖을 나선 고양이들까지도 야생동물을 해쳐 목숨까지 잃는다고요. 이 녀석 멀뚱멀뚱 자기 잘못은 모르는 표정이죠. 서로가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시장 금리가 뛰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약 2년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3.93%에서 6.0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문이 거의 닫히는 분위기란 분석입니다.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달 말 첫 삽을 뜹니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인데요. 도로와 공원 등 부지 조성 공사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국내 경차 신차 판매량이 2년 연속으로 10만 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차가 잘 나오지 않고 소형 SUV가 인기를 끈 것이 경차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중고차 시장에선 경차가 판매 1, 2위를 차지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어제 저희 MBN이 준비한 서울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달리기 딱 좋은 산뜻한 날씨 속에 광화문에서 잠실까지 서울 도심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코스에 3만 명 넘는 러너들이 함께 뛰었습니다. 역사와 풍경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도심 러닝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 뜨기 전 쌀쌀한 날씨지만 몸을 푸는 러너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동료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길을 모으고 출발 신호와 함께 하프 코스에 도전한 2만 명의 러너들이 힘차게 21km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프코스 최초로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게 된 러너들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서울 경치를 마음껏 즐기며 러닝을 즐겼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남대문과 동대문을 거쳐 잠실까지 가는 경로로 큰 관심을 모은 하프코스는 기대대로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했고 잠실벌을 누비는 10km 코스에도 1만 명이 참가해 가을 경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선한 공기에 햇살까지 따뜻한 금상첨화의 날씨 덕에 러너들도 최고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도심 사이사이를 뛸 수 있어서 좀 좋았던 대회고 사실 이렇게 서울 중심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대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더 즐겁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러너들의 깨끗한 매너와 경찰과 시민들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끝난 MBN 서울 마라톤은 내년에도 러닝 시즌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코스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MBN 서울 마라톤에는 특별한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쌍둥이 유아차를 밀며 완주에 도전한 아빠부터 캐릭터 분장으로 분위기를 밝힌 참가자도 있었고요. 시각장애인 참가자는 가이드 러너와 함께 한계를 넘는 레이스로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MBN 서울 마라톤에 특별했던 순간들을 황찬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쌍둥이 유모차를 힘껏 밀며 땀을 쏟아내는 아빠 러너 정한영 씨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프 코스 완주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하니까 저도 더 힘이 나고 아이들 끝까지 재밌어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엄마 손을 잡고 뛰는 어린이까지 러너 가족들은 MBN 서울 마라톤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가이드 러너와 호흡과 보폭을 맞추며 뛴 시각장애인 러너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질주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계속 가이드 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해서 정말 뛰고 나고 보니까 PB도 세우게 되고 이런저런 면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즐겁게 뛴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변신하는가 하면 유치원생 복장을 한 참가자는 명동 MCT 전광판에 손을 흔들며 해맑은 모습을 보여주는 등 개성 만점 참가자들은 마라톤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기 최면용으로 PB 달성을 꼭 하겠다라는 의미로 달았습니다. 오늘은 노란색 화살표였지만
다음 대회 때는 빨간색 화살표를 저마다 색다른 열정으로 레이스를 펼친 이색 참가자들이 MBN 서울 마라톤을 더욱 빛냈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밤사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이 3.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한낮 기온도 6도로 어제보다 13도가량이나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호남 지방에 1cm 안팎의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강원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동쪽 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3.7도, 대전이 4.3도, 대구 7.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거의 오르지 못해서 서울이 6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